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제가 하게 되는 강의는 이제 락강 프로이드를 한번 검토하고, 아무리 뭐 락강과 프로이드가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더라도, 또 이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응답들, 특별히 이제 현상학 쪽에서 이 머릴로 퐁티는 락강을 어떻게 보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 검토하면 항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빠져서 가는 거는 그건 아주 위험해요. 그건 파시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수용할 건 수용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리고 나의 사유를 위해서 종합할 거는 또 종합해 나가는 그런 이제 사회학적인 어떤 인식론을 여러분들이 좀그 배울 수 있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이 내면의 억압의 장소다.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꿈에서 이제 그 무의식이 이제 표출되니까 어떤 사물 표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압축된 상징처럼 또는 징후로 출현하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랄지 어머니랄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처럼 나타나기도 하죠. 프로이드의 이 트레이드마크는 이 오디푸스의 신화, 이 거세공포가 이 원초적인 이 원초 억압으로 남아 있어서 인간의 삶을 죽을 때까지 지배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과거 환원주의, 과거 복귀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다 이렇게 결정지어 버리는 그런 일종의 생물학적인 결정주의, 그런 좀 위험성이 담겨져 있어요. 프로이드는 자유연상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전시켰는데, 내담자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뭐 마음대로 뭐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멈출 경우는 분석가가 또 짤막한 질문을 하면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붙이고 이어나가죠. 그래서 분석가는 듣고 환자는 말을 하면서 치유한다. 이른바 curing talk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말하면서 스스로 치유한다. 이런 자유연상법에 기초한 치유 방식에서 이 프로이드는 이 내담자가 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특별히 주목을 했어요. 어떤 망상증 환자가 있는데 항상 나는 세상의 구세주며 여인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뭐 꿈에서 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과대망상증이 동성애로 연결되는 이제 일종의 탐정이 추적해 가면서 환자의 억압을 찾아내는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늑대 인간의 사례인 경우는 이 스제네라 그래서 이 원초적인 어떤 그 장면들 나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장면들 스제네라 그럽니다. 독일 말로 스제네 장면들 부모님의 원초적인 어떤 그 성행위 장면을 보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꿈에서 자꾸 늑대가 나타난다. 뭐 이런 스제네는 나에게 트라우마로 주는 이 장면에 대한 체험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뭐, 제가 가르칠 때 미국 학생 한 사람은 이락 전쟁에 참여해서 그때 거기서 받았던 그 전쟁 충격 때문에 뭐, 굉장히 정신 증세에 시달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 이 하나오의 사례 같은 경우는 히스테리인데, 이런 경우는 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많은 계기들, 뭐 단계들, 전치,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중충적으로 이 히스테리를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친부에 대한 어떤 육체적 사랑이 분석가의 전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오의 히스토리는 이 전이가 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분석가에게.
분석가가 이제 그 부분을 받지 못하면 실패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이 꿈의 상징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욕망 중독의 표현이다. 사물전치. 이 똑같은 게 다른 표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나타나요. 사물이 전치된다. 또는 압축을 통해서 이렇게 시의 어떤 상징처럼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꿈이 일종의 해석하게 되는 거죠. 신중한 시어처럼 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처럼 이 꿈에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림처럼 나타나는 표상들, 이미지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깔려 있는 잠재적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억압된 사고나 이 의미가 명시적인 내용 배후에 깔려 있나. 이 꿈이라고 하는 건 꿈속에서도 여전히 의식과 초자야에 의해서 검열당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꿈이 이제 복합적인 그런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잠재적인 내용이 이제 밑에 있다. 그래서 이 꿈의 그림 언어는 메타포와 상징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 다차적인 계기들, 장면들이 혼합이 되고 압축도 되고 이런 전치와 압축을 통해서 환유적인 방식으로 증충결정적으로 이제 표상된다. 뭐 이런 꿈의 언어는 프로이드는 시와 예술에서도 나타난다고 봐서 자기 정신분석의 이론을 가지고 시랄지 어떤 화가 명화랄지 이런 부분들을 또 분석하기도 해서 이런 인문학이나 또는 어떤 철학적인 영역으로 이제 열어놓기도 합니다. 락강은 그 대표적으로 상징계의 언어 구조다. 이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마크인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꿈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질서 전반에 걸친 이게 상징이다. 꿈처럼 상징이다. 실제계가 아니다. 이런 상징계의 질서 안에 다 언어의 그 시니피앙 언어로 다 기표로 다 구조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락강의 무의식은 프로이드가 이드나 어떤 초자아의 어떤 갈등 이런 내면 세계가 꿈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질서 전반이 꿈처럼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 프로이드를 완전히 급진화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는 이미지 표상이 있고 전치도 되고 압축도 되면서 이게 욕망 충동을 드러내고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상징계처럼 언어 현상으로 다 구조화가 되어 있고 이 락강의 가장 그 유명한 표현이 시니프양 기표라 그러죠. 뭐 단어들, 뭐 나무 우리가 쓰는 어떤 그 단어들 이런 것들이 사슬로 사슬로 엮여지고 또 연쇄 과정으로 쭉 미끄러지면서 이제 의미로 나타나지만 사실 그 의미는 현실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억압된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락강에게는 프로이드의 의식세계, 이른바 현실세계, 현실 원리는 실종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대타자의 상징계, 이 상징계를 지배하는 게 아버지의 법이고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문화질서 전체가 다 법과 권위 아래 포섭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그러면 이 내담자들을 치유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분석가의 담함한 죄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푸코랄지 들레주에게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당하는 이제 점이 됩니다. 어쨌든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문화는 죽음 충동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생애 충동으로 나간다.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 충동을 제어하면서 에로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에로스는 뭐 단순한 리비도가 아니에요. 이 본능 충동을 승화하기도 하고 생애 원리를 함양시켜주면서 문화사회 질서 전반에 걸친 어떤 건전한 건강한 문화로 가져간다. 뭐 이런 맥락에서 프로이드는 니체가 아니라 플라톤의 제자예요. 플라톤의 그 심포지움, 그 샹얀에 보면 티마우스 여사제가 하는 이야기를 거의 소크라테스가 긍정하면서 한 수 배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것, 생의 원리,
이른바 디오니소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를 함양하고 이런 것들이 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욕망이 충족되는 이런 부분을 이 프로이드에게서부터 플라톤에게서부터 프로이드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채용합니다. 어쨌든 이제 락강은 어떤 에로스적인 생의 원리보다는 뭐 죽음 충동이 다 상징 질서를 지배하고 이런 상징계의 10년의 이런 원초적인 욕망, 죽음 충동이 이제 오브젝트다, 조그마한 대상 A로 존재하니까 프로이드보다는 오히려 더 패시미스틱하게 이 사회를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메타포와 환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로만 야콥슨에게서 오는 언어학 이론인데 아주 그 특이하고 때로는 기발하게 락강이 이제 수용하면서 또 남용을 하죠. 자기식으로. 그 보면 운명은 낙강하게 상징계의 무의식으로 다 이동해버리고 대타자의 권위적인 담화가 주체를 형성하니까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히 파편화되고 이미 거울의 단계에서 이 사회화 과정에서 상징계에서 두 번씩이나 완전히 그냥 그런 뭐 이렇게 되면 데카르트적인 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 불가능한 이야기가 돼버리죠. 명중한 고키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다 찌부러져 버린 그런 인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징계에서 잉여의 어떤 주의상수를 산출한다. 뭐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이 있죠. 뭐 영화, 드라마, 또는 인터넷, 포르노 산업, 또 뭐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들은 원초적인 주의상수를 절대 채워주지 못한다. 어, 이 조금 낙강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이 보들리아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독일의 이 비판 이론에 좀 접근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라고 하는 게 다 하이퍼 리얼리티 어떤 초현실적인 거 또는 시뮬라시옹 어떤 가상 게임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지만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어떤 그 드라마, 필름, 어떤 가상 게임처럼 이런 뭐 CNN에서 보여주는 거, 뭐 이런 쪽에서 어떤 초현실적인 게 나타나고 가상 게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상징계는 어떤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뭐 교환 가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기호 가치가 나타난다. 내가 뭐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상품의 기호, 상품의 가격, 그 기호가 그 사인이 이미 상징계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이 보들리아는 비판이론 전통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 리얼리티하고 시뮬라시온을 어떻게 비판하고 사인 가치, 기호 가치를 인간화시키느냐 이런 쪽으로 사회학적으로 풀어가지만 이 락강은 그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대신 이제 정신분석 쪽으로 메타포와 환유 이런 기법을 통해서 좀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체는 자아의 거울 단계와 소외된 대퇴자의 그 지배 권위 사이에 이제 있어 놓으니까 주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자아의 거울 단계에서 뭐 파편화된 그런 잘못된 오인이랄지 잘못된 인식이 나타나고 이미 사회 안에서 대타자의 지배를 통해서 완전히 뭐 다 이 잉여적으로 이제 산출되니까 그리고 꿈의 언어는 시와 예술의 언어에서도 출현한다. 뭐 이건 프로이드의 입장을 또 락강이 또 좀 더 발전시켜서 뭐 인문학이랄지 뭐 예술이랄지 뭐 철학이랄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뭐 잡다할 정도로 가져다 놓고는 자기식으로 사용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무리하게 사용하고 잘못 이해해서 비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저런 두 개의 다른 안티노미가 만나면서 저렇게 락강의 어떤 연금술사적인 저런 작업에서 또 새롭게 또
탄생하나 뭐 또 그런 아주 배울 만한 그런 중요한 통찰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락강을 하이데거하고 이제 비교하는 사람들은 이 락강의 이 상징계는 거의 후기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더 단편 1947년도에 써진 아주 중요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아요. 이 단편에 나타나는 영지주의 존재론 세계관에 공명한다. 여기서 보면 뭐 존재 진리의 역사는 없다. 모든 현재는 다 오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행동하지 마라. 그냥 사유만 해라. 뭐 유대교의 데모르구스가 창조한 세계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이 존재할 시간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뭐 던져졌다. 존재가 던져져서 뭐 떨어져서 타락해서 어떤 이 근대성의 세계를 탈출한 어떤 새로운 영지주의의 세계. 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 하나의 얼터너티브를 히틀러로 봤죠. 그러니까 뭐 이제 히틀러로 가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 하이데거의 이제 히틀러 전적이 이게 단순히 뭐 한 1년 정도 프라이부 총장에 있을 때 자기 선생 에드문 후설에게 굉장히 못된 짓을 하고 인간적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45년도 히틀러가 패망할 때까지 나치당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최근에 블랙노트라 그래서 죽기 한 5년 전까지 70년도 1970년까지 쭉 자기가 그 기록했던 일종의 그 노트입니다만은 검은 그 노트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여전히 뭐 유대인들 홀로코스트는 뭐 그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의 그래서 특별히 하나 아렌트나 한스 요나스 쪽에서는 거의 이제 이런 이분들은 이제 한스 요나스는 사회학자고 그러니까 중요한 역사 사회학자고 아렌트는 정치 이론가인데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죠. 이 하이데거가 이쪽 세계로 들어오기에는 저 사람은 처음부터 발끝까지 나치스트였다. 뭐 이런 쪽으로 평가가 되니까 뭐 이렇게까지 뭐 볼 수 있겠나 하지만 그런 경향성은 있겠죠. 또 좀 달리 또 사회학자들 가운데는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락강이 그런 어떤 영지주의적인 패시미즘의 세계를 이제 가져가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락강은 여전히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이데거하고는 좀 더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환율을 락강은 꿈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치가 되거나 대체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쇄로 이렇게 쭉 사슬과 연쇄작용과 같다. 환유라고 보는데 메타포는 오브젝트부티트 원초적인 욕망 결핍에만 관계하는 그러니까 로만 야콥스는 이렇게 보진 않았어요. 이런 기발한 남용을 이제 했다 볼 수 있죠. 뭐 주체의 의미나 주의성스라고 하는 부분 이미 내라고 하는 주체는 사회화가 된 사람인데 내가 사회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나는 이 시니피앙의 대타자 다마가 지배하는 이런 시니피앙의 사슬과 연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의미작용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 다 일종의 시빌라스형 비슷한 거 아니냐. 나의 욕망도 모든 것들이 다 대태자에 의해서 지배당하니까 일종의 보들리아의 하이퍼 리얼리티 또는 시멜라스용 여기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락강은 문명의 시작에 언어가 있었다. 기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신체와 권위에 금주로 기입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산책하다가 잔디밭에 들어가고 싶은데 팻말이 꽂혀 있어서 들어오지 마시오. 그런 다시 말하면 금지 담화, 시니피앙이 나의 몸에 금지로 기입이 되죠. 아니, 지금 내가 저 잔디밭에 들어가서 뭐 좀 가지고 올 게 있는데 머뭇머뭇거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는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억압된 증상들이 다른 잉여주의 상수를 출현하는 방식으로 나간다. 억압되는 것이 거꾸로 어떻게 하면 다른 잉여주의 상스를 만들면서 나타나는가? 이거는 프로이드에게는 좀 보기 어려워요. 좀 독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댓글을 단달지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자기 욕망을 이렇게 충족한달지 증상이 억압이 어떤 새로운 잉여주의성수를 출현한다. 락강은 레비스트로스 문화인류학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신화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뭐 문화인류학에서는 그 토템의 세계나 모계 집단 쪽 보면 오이디푸스가 보편적으로 입증될 수 없죠. 만약 그 프로이드가 그냥 정신분석학자로 그리스의 오이디푸스 신화 정도만 이야기했으면 오늘날 그렇게 비판당하지 않는데 토템과 타부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문화 인류학을 이제 문화 심리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쪽의 전문가들 앞에 뭐 요즘 뭐 엄청 뭐 세례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뭐 프로이드가 얼마나 이게 가사 회생할 수 있겠나. 그런데 이제 락강은 이걸 알기 때문에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죠. 아예 오이디푸스 억압을 상징계 전반으로 다 이동시켜서 무의식의 세계로 다 이동시켜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이름과 권위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시 말하면 기표, 언어, 로만 야콥슨의 기호를 갖다 놓고는 다 사슬로 묶여져 있고 연쇄 반응을 통해서 의미들이 나타나니까 상징의 전체가 다 무의식이고 오이디푸스의 억압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기발한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잉여쾌락, 잉여주의상수를 추구한다. 뭐 좋은 면에서 뭐 종교 봉사랄지 그래서 이 보상을 받잖아요.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사회에서 어떤 선행을 했다. 뭐 상장을 준다.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일종의 잉여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증상이 잉여쾌락을.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뭐 악플다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악플로 인해서 뭐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한 사회가 에로스에 대한 생애 원리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채워지지 않는 경우는 이런 악플 형상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죽음 충동으로 사람을 내몰리지만 자기는 굉장한 쾌락을 느끼는 거죠. 요거 굉장히 무서운 문화로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서 수용이 되면 바로 파시즘 문화로 이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쪽에서 본다면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뭐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이 파시즘 문화를 분석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쾌락 원리, 아주 잘못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쾌락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징계에서 작동이 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현실 원리하고는 완전히 대립이 되죠. 이 락강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분석가의 담화입니다. 이 분석가는 내담자로부터 전의를 받는다. 이게 대상 A, 그러니까 프티트 오브제 A, 조그만한 대상 A가 아니라 하나의 그 전의로서 대상 A죠. 잉여주의 상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을 하다가 사랑을 하게 되고 뭐 이거는 반드시 분석가뿐만 아니라 뭐 종교인들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카운슬링 하다가 그런 일들 언제든지 나타나잖아요. 또는 뭐 선생님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이 대상 A가 나타나는데 가급적이면 분석가들은 이 지식의 힘, 전문적인 지식의 힘을 통해서 이 대상 A를 잘 이렇게 원초적인 욕망에 접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푸코의 이제 강력한 비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석가의 그 전문적 담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 다 상징계에서 오는 건데, 락강식으로 말한다면, 너의 전문가 담화라고 하는 것도 다 뭐 정신분석, 다 억압의 그런 정신증에, 거기에 기초된 하나의 권력 담론인데, 분석가가 과연 상징계 외부에 있는 특권자냐? 이런 질문인데, 뭐, 푸코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대놓고 비판은 안 하는데, 가장 강렬한 비판가는 둘레주예요. 뭐 그 사람은 가타리하고 앙티오디푸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 프로이드 락강의 시오리 자체가 정신분석 제국주의다. 뭐 이렇게 뭐 완전히 비판을 하는데 또 그 책을 또 곰곰이 살펴보면 자본주의 정신분열증을 이야기하지만 또 여전히 그 락강의 정신분석의 용어들을 또 사용하는 거 보면 그렇게 그 딜레즈나 가타리처럼 이런 락강 프로이드를 다 공중분해 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들어요. 어쨌든 락강은 분석가는 아버지의 판본, 흔히 아버지가 어떤 권력 지배다, 무서운 아버지다, 이런 판본을 넘어서서 이 내담자에게 이 원초적인 주의성수를 찾을 수 있도록, 원래 프로이드도 그런 말 하죠. 프로이드도 원초적인 인격적인 아버지의 상, 억압의 상이 아니라 어떤 참 그 자애로운 아버지의 상. 근데 그 부분을 프로이드는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락강이 이 부분에 착안해서 정신분석 윤리로 이제 발전하기도 하고, 가장 뭐 많이 발전시킨 사람은 뭐 줄리아 크리스테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상 A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이게 락강의 정신분석의 목적이고 윤리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하고 비슷하게 가면서도 또 많이 다르죠. 락강에게 실제계는 그 유아기의 그 상상계라고 합니다만은 그때 일어났던 거세된 억압들이 있어요. 그 오브제 프티트 아라고 말하는데 네 가지 쾌락이 있죠. 뭐 구강기 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쾌락이 있잖아요. 또는 뭐 항문기 때 그런가 하면 어릴 때 부모가 그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 희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 이런 것들이 거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채워줘야 된다. 이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어린 손주들이 있어서 가끔 할아버지 집에 찾아오면 그 안고 다니고 그 뭐 따뜻하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굉장히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희열을 느끼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이런 걸로 채워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